그래서 이 집 살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유난을 떴는지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생색은 쭉쭉. 어머니, 이 반찬은 저희 엄마가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 채소로 만드신 거예요. 유기농? 요즘 세상에 유기농 아닌 게 어딨니? 이걸 먹으라고? 난 이런 촌스러운 음식은 입맛에 안 맞아.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나의 28회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그날 민준 씨를 만난 것이었다. 20살 때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민준 씨는 내 첫사랑이자 전부가 되었다. 불같은 사랑 끝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민준 씨의 집안은 겉보기엔 번듯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남편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집안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시어머니는 나를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특히 우리 엄마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이지 치가 떨릴 정도였다. 어머니, 이 반찬은 저희 엄마가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 채소로 만드신 거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내밀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유기농? 요즘 세상에 유기농 아닌 게 어딨니? 이걸 먹으라고? 난 이런 촌스러운 음식은 입맛에 안 맞아. 민준 씨는 그 옆에서 그저 팔짱을 끼고 나를 비웃는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엄마는 언제나 내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매번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손수 농사 지은 채소와 직접 만든 반찬들을 한 아름 들고 오셨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 모든 것이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었다. 오히려 엄마는 시댁에 올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어깨를 움츠렸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는 시골에서 작은 텃밭 가꾸시면서 지내신다고요. 내가 억지로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내 말을 자르며 매몰차게 내뱉었다. 그럼 누가 몰라? 다 알지. 근데 말이야, 그렇게 살림이 넉넉지 않으면 딸 결혼할 때라도 좀 보태줘야 하는 거 아니니? 혼수도 시원찮고 집 마련하는데도 보탬 하나 없고. 에휴, 우리 민준이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민준 씨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맞아. 당신 집안 덕분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삼킬 뿐이었다. 결혼 후 5년 나의 삶은 일상의 비난으로 가득 찼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민준 씨의 무시가 나를 짓눌렀다. 아이고, 너는 밥도 제대로 못하니? 시어머니는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불평을 시작했다. 이 반찬 맛이 왜 이래? 짜기만 하고. 나는 어젯밤 3시까지 만든 반찬이었다. 레시피를 보며 정성껏 만들었는데 그녀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만들게요. 다시 만들긴 뭘 다시 만들어. 시간만 낭비야.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이 옷은 왜 이렇게 다려놨니? 시어머니가 다림질한 셔츠를 들고 나에게 다가왔다. 주름 하나 없이 쫙 펴야지. 나는 어젯밤 이 시간 동안 다림질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주름이 보였다. 내 친정 엄마는 뭐 하시는데 그렇게 돈 한 푼 보태주질 않니? 시어머니의 말은 항상 우리 엄마로 향했다.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있으니 당연히 그렇지. 그녀는 비웃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비난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내 존재 가치는 사라지고 나는 그저 그들의 잔소리를 받아내는
인형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내 얼굴이 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눈빛이 죽어 있었을까? 언제부터 웃는 법을 잊어버렸을까? 민준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한술 더 뜨며 나를 깎아내렸다. 당신 집안은 왜 그렇게 보잘것없어? 그는 친구들 앞에서도 나를 비하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창피당하는 줄 알아? 친구들이 다 물어봐. 장인어른이 뭐 하시냐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니까 다들 웃더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친정 엄마는 그런 나를 안쓰럽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은아, 너 많이 힘들지?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엄마는 알고 계셨다. 그저 나를 안아줄 때면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훔쳤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이런 곳으로 보내서 나는 엄마에게 이런 고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엄마는 평생 나를 위해 고생하셨는데 나는 엄마에게 걱정만 끼쳐드렸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내 거짓말이 보였다. 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민준 씨는 나를 점점 더 고립시켰다.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안 돼.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민준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막고 심지어는 내 휴대폰까지 검사했다. 누구랑 문자했어? 아, 그냥 친구. 어떤 친구? 보여봐. 민준 씨는 내 휴대폰을 빼앗아 메시지를 확인했다. 나는 점점 더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하은아, 너 요즘 왜 이래? 연락도 안 받고. 미안해, 요즘 좀 바빠서. 그래, 알았어. 친구들도 지쳐갔다. 결국 아무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밤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민준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나는 입을 막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답은 없었다.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선 사람이었다. 생기 없는 눈, 굳은 표정, 움츠러든 어깨. 나는 누구지?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의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와 민준 씨의 무시는 더욱 심해졌다. 나를 부르는 호칭은 점점 사라지고 그들은 나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했다. 야, 거기 있는 사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저기 물 좀 가져와. 너 밥 언제 할 거야? 나는 야, 너 거기가 되었다.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다. 당신이라는 호칭조차 사라졌다. 그냥 턱으로 가리키거나 눈짓으로 지시했다. 대화 중에도 나를 제외하고 자신들끼리만 이야기하거나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비웃거나 무시하는 것이 일장이었다. 저기 어머니, 오늘 민준 씨가 민준아, 오늘 저녁 뭐 먹고 싶니? 시어머니는 내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민준에게 물었다. 아, 저는 삼겹살 어때요, 엄마? 민준도 나를 무시하고 어머니와 대화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었다. 무슨 말을 해도 비난만 돌아올 뿐이었으니까. 저기, 뭐? 시어머니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 아니에요. 나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말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결국 나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의 존재는 더욱 철저히 지워졌다. 추석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시댁 식구들은 나를 제외하고 자신들끼리만 웃고 떠들었다. 민준이가 요즘 승진했다며? 그래,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하지?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며느리는 뭐 하는데? 친척이 물었다. 그냥 집에서 놀지 뭐.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들 옆에 서 있을 뿐이었다. 식사 시간에도 나는 구석에 앉았다. 아무도 나에게 음식을 권하지 않았다. 이거 맛있네. 민준아 먹어봐. 고모, 이것도 드세요. 그들은 서로에게 음식을 건넸지만 나는 제외되었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맛도 없고 목도 메었다. 이런 무시는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자괴감과 분노가 뒤섞여 나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낯선 여자를 보았다. 생기 없는 눈, 꺼진 볼, 늙어버린 얼굴. 겨우 28인데 40처럼 보였다. 어느 날 민준 씨가 내게 비웃듯이 말했다. 당신 친정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나를 쳐다봤다. 맨날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있으니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는 거 아니야? 회사 사람들이 다 물어봐. 장인어른이 뭐 하시냐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니까 다들 웃더라고. 민주는 크게 웃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5년간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다. 왜 우리 엄마를 함부로 말씀하세요?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를 무시해요? 나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준 씨는 오히려 더 크게 비웃었다. 뭐, 내까짓 게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주제를 알아야지. 시골 촌뜨기 딸년이 감히. 민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짝! 그는 나의 뺨을 후려쳤다. 짝 소리와 함께 내 얼굴은 빨갛게 부어올랐다. 귀가 멍멍했다. 정신이 아찔했다. 아,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결혼 5년 만에 처음 맞은 폭력. 내 뺨이 화끈거렸다. 입술에서 피가 났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봤다. 내가 먼저 버릇없이 굴었잖아. 민준이가 화낼 만도 하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그녀는 나를 비난했다.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나를 탓했다. 그날 밤 엄마가 또 반찬을 가져오셨다. 엄마는 나를 위해 매번 우리 집 앞에 반찬을 가져다 주셨다. 언제나 현관 앞에서 나를 기다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다. 하은아, 엄마가 김치 담갔어. 내가 좋아하는 총각김치. 엄마는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계셨다. 하지만 나는 엄마를 볼 수 없었다. 부은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었다. 엄마, 저 오늘 좀 피곤해요. 현관에 놓고 가세요. 나는 문틈으로 말했다. 그래, 얼굴이라도 보자. 다음에 봬요, 엄마. 죄송해요. 나는 서둘러 문을 닫았다. 복도에서 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다. 다음 날
엄마가 시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민준 씨의 비아냥거림에 엄마는 늘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또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다. 네, 반찬 좀 가져왔습니다. 아, 네. 거기 놓고 가세요.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엄마는 조용히 반찬을 놓고 가셨다. 등이 굽어 보였다. 나의 마음속에는 차곡차곡 쌓여가는 분노와 함께 복수를 향한 갈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언젠가 나는 부은 뺨을 만지며 생각했다. 언젠가 반드시 나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이 모욕을 되갚아주겠어.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분노는 이제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계획이 되었다.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약한 며느리가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는 여자로. 거실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나는 다짐했다. 참아야 해. 지금은 참아야 해.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그때 나는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분노는 복수로, 복수는 계획으로 변해갔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흘렀다. 나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폭력이 시작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민준 씨는 술에 취할 때마다 나를 폭행했다. 야, 물 떠와. 네. 나는 서둘러 물을 가져다 드렸다.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짝! 그는 물컵을 던졌다. 컵이 내 이마에 맞았다. 아, 피가 흘렀다. 차가운 물 가져오라니까. 죄송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물을 가져왔다. 처음에는 뺨을 때리는 정도였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벽에 밀치기도 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는 바닥에 웅크리고 빌었다. 하지만 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은 갈비뼈가 부러졌다. 어느 날은 눈두덩이가 퍼렇게 멍들었다. 나는 선글라스와 긴팔 옷으로 상처를 가렸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비난했다.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민준이가 화내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는 남편한테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지.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봤다. 우리 민준이가 원래 착한 아이거든. 내가 화나게 만드는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내가 비난받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렸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민준이 나를 죽이는 꿈. 시어머니가 웃으며 지켜보는 꿈.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또 악몽이야? 민준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시끄러워 죽겠네. 나가서 자.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추웠고 외로웠고 무서웠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는 친정 엄마였다. 엄마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셨다. 엄마. 나는 엄마 품에서 울었다. 괜찮아, 우리 하은이. 다 괜찮을 거야.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 따뜻한 품에서 나는 잠시나마 위로를 얻었다. 엄마의 품에서만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위로도 잠시 다시 시댁으로 돌아오면 현실은 나를 짓눌렀다. 또 친정 갔다 왔어? 시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이었다. 네. 맨날 친정만 들락날락하네. 시댁은 뭐가 그렇게 싫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왜 맨날 친정만 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여기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내게 황당한 요구를 했다. 하은아, 이리 와봐. 내 어머니, 내 친정 엄마한테 가서 돈 좀 가져와라. 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우리 민준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단다. 3천만 원만 빌려오면 돼. 3천만 원이요? 어이없는 현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엄마는 시골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으시며 사시는 분인데 무슨 돈이 있다고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건가? 어머니, 저희 엄마는 돈이 없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며 겨우 생활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당장 가서 돈을 구해오지 못해. 어떻게든 구해와. 빌리든 뭐라든. 어머니, 정말 없어요. 닥쳐. 시어머니는 내 팔을 세게 잡았다. 내일까지 구해와. 알았어? 민준 씨는 옆에서 거들었다. 당신 친정 엄마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돈 한 푼 없는 거야? 그는 비웃었다.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빌려오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시골에서 땅이라도 팔든지 뭐라든지. 어떻게든 구해와. 민준의 목소리는 협박에 가까웠다. 그들의 비난은 도를 넘었다. 시골 촌뜨기 주제에 집안도 변변치 않은 게 우리 민준이한테 시집 온 게 어디야. 그 정도 해야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했다. 나는 그 길로 엄마에게 달려갔다. 가방도 챙기지 않고 그냥 뛰쳐나왔다. 버스를 타고 또 택시를 타고 엄마가 계신 시골로 달려갔다. 엄마. 나는 엄마를 부르며 울었다. 엄마는 밭에서 일하고 계셨다. 하은아, 왜 이래? 엄마는 내 얼굴을 보고 놀라셨다. 아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다. 엄마, 엄마.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기만 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셨다. 괜찮아, 우리 하은이.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의 품은 따뜻했다. 나는 한참을 울었다. 5년간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작은 시골집 마루에 앉아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시어머니와 민준 씨의 비난, 일상화된 무시, 폭행, 그리고 오늘의 돈 요구까지. 그래서 3천만 원을 구해오래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한테 이런 말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나의 이야기를 듣던 엄마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에는 분노, 마지막에는 차가운 결심. 하은아. 엄마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했어? 폭행까지 했다고?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해서. 아니야.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너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엄마는 내 손을 조용히 잡고 말씀하셨다. 아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마. 엄마의 눈빛이 변했다. 온화했던 엄마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는 나를 안아주셨다. 엄마가 모든 것을 끝낼 거야. 그날 밤 나는 엄마 옆에서 깊이 잠들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다. 엄마는 밤새 깨어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셨다. 달빛이 엄마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은 내가 아는 온화한 엄마가 아니었다. 차갑고 단호하고 강한 여자의 얼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은아, 엄마랑 같이 시댁 가자. 네, 엄마도 같이요? 그래, 할 얘기가 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다. 나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엄마가 준비하고 있는 완벽한 복수를. 그날 아침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엄마의 그 한마디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다음 날 엄마는 나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나는 불안했다. 걱정하지 마, 하은아. 엄마를 믿어. 엄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우리는 시댁 거실에 들어섰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이었다. 돈은 가져왔어요? 엄마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뜻밖의 선언을 하셨다. 그동안 내 딸이 너희들에게 당한 수모는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엄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오늘부로 우리 딸은 너희 집안과 인연을 끊을 것이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엄마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내 비웃기 시작했다. 하하.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었다. 이 아줌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민준은 배를 잡고 웃었다. 웃기지도 않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 당신 딸이 우리 민준이 같은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민준 씨도 거들었다. 엄마, 저 여자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엄마를 무시하듯 말했다. 어차피 저런 여자는 제가 아니면 누가 데려가겠어요? 이혼하면 갈 데도 없을 텐데. 시골로 돌아가서 농사나 지어야죠, 뭐. 민주는 비웃었다. 그리고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을 거예요. 제가 변호사도 이미 알아봤거든요. 그들의 오만한 태도에 엄마는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엄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누가 진짜 바닥인지. 나는 엄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엄마는 언제나 조용하고 온화한 분이셨는데 지금 엄마의 모습은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었다. 카리스마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쳤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엄마는 이어서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엄마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사준 것이다. 뭐? 민준과 시어머니는 동시에 소리쳤다. 그리고 민준이 사업에 투자했던 돈. 엄마는 계속 말했다. 그것도 다 내 돈이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에 경악했다. 뭐?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섰다. 저 아줌마가 무슨 수로.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 씨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 엄마는 냉소를 지었다. 농담이 아니란다. 엄마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나는 사실 평생 숨겨온 비밀이 하나 있다. 엄마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시골 촌뜨기 아줌마. 맨날 농사나 짓는 무식한 시골 여자. 돈 한 푼 없는 가난뱅이. 엄마는 그들이 했던 말을 하나하나 되새겼다. 그 여자가 사실은. 엄마는 잠시 멈췄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거부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것이다.
폭탄 선언이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뭐? 뭐라고요?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거부, 상속녀. 시어머니도 경악했다. 내 아버지는 이 나라 10대 재벌 중 한 명이었다. 엄마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나는 그 화려한 삶이 싫었다. 그래서 20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갔지.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었으니까. 엄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겼다. 그곳에서 하은이 아빠를 만났고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하은이 아빠는 내 정체를 알고 있었지. 엄마는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재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줬어. 우리는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았다. 하지만 하은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혼자 하은이를 키웠지. 여전히 평범한 시골 아줌마로.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짐짝 취급하던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럼, 민주는 말을 더듬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그래, 내가 샀다.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은이가 결혼한다기에, 신혼집이 필요하다기에. 내가 몰래 사줬지. 민준 씨 사업 자금 5천만 원. 엄마는 민준을 쳐다봤다. 그것도 내가 익명으로 투자한 거야. 하은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비. 엄마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것도 내가 냈어. 하은이 이름으로. 엄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들을 덮쳤다.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주저앉았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녀는 자신이 했던 짓들을 떠올렸다. 촌스럽다고, 천하다고. 민준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럼 제 사업이 성공한 것도 내 능력이 아니야. 엄마는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하은아. 엄마는 나를 바라봤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도 숨겼어.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거든. 내가 알던 엄마는 그저 평범한 시골 아줌마였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럼 시골집도 아니, 그건 진짜야. 엄마는 미소 지었다. 나는 정말로 거기서 농사 지으며 살았어. 그게 내가 원했던 삶이니까. 하지만 내 계좌에는 엄마는 잠시 멈췄다. 수천억이 있단다.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천대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엄마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엄마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제 증거를 보여줄 차례구나. 엄마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눈앞에 여러 서류를 내밀었다. 첫 번째 서류. 이것은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다. 엄마는 서류를 펼쳤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보거라.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건 등기부등본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소유자 박순자, 엄마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엄마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민준 씨 사업 투자 계약서, 익명 투자자로 5천만 원을 투자한 기록이야.
민준 씨는 서류를 보며 경악했다. 이게 계약서에는 투자자 이름이 가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계좌번호와 함께 실명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투자자 실명 박순자. 제가 받았던 그 투자금이.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 엄마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가장 충격적인 서류였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대한그룹 지분 소유 증명서. 엄마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가 소유한 지분은 35%다. 회사 가치로 따지면. 엄마는 잠시 멈췄다. 약 5천억 원 정도 되지. 믿을 수 없는 현실. 모든 서류는 엄마가 말한 것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민준 씨 사업 투자 계약서, 그리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 지분 소유 증명서까지.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겠지. 시어머니는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했다. 하지만 서류는 진짜였다. 공증도 되어 있고 법원 인증까지 받은 서류였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자비였다. 엄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이 너희들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으니까. 하은이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은이가 사랑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나는 뒤에서 조용히 도왔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너희들은.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서류들을 번갈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대했는데.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시골 촌뜨기가 사실은 재벌이었다. 자신들이 욕했던 돈 없는 가난뱅이가 사실은 수천억 자산가였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사실이라고?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을 떠올렸다. 촌스럽다고, 천하다고, 반찬에 코를 막고, 돈 한 푼 없다고 비웃고. 시어머니는 주저앉았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땀을 흘렸다. 제가 폭행까지 했는데.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했다. 장모님의 딸을 때리고 욕하고 무시했는데.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다. 저는 이제. 그는 앞으로 닥칠 일을 상상하며 공포에 떨었다. 엄마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나는 평생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나는 화려한 삶을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 평범하게 살았지. 하은이 아빠를 만나고 하은이를 낳고. 엄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평범한 행복이 내게는 최고의 삶이었어. 그러나 너희들은.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나의 선의를 악용하고 내 딸을 무참히 짓밟았다. 내가 준 아파트에서 살면서, 내가 투자한 돈으로 사업하면서 내 딸을 폭행하고 무시하고 학대했어. 엄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만행을 좌시할 수 없다.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너희들이 하은이한테 한 것,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욕설, 무시, 폭행, 학대. 하나하나 다 기록해뒀어. 엄마는 휴대폰을 꺼냈다. 하은이가 울며 전화할 때마다 나는 다 녹음했단다. 나는 엄마의 옆에 서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봤다.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들, 나를 때리고 욕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그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는 공포만이 가득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았다. 나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차갑게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네, 김 변호사님. 이제 시작합시다. 아파트 소유권 회수 절차부터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투자금 전액 회수, 폭행 및 학대에 대한 고소도 준비해 주세요. 엄마는 차분하게 지시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머니. 시어머니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치마를 붙잡았다. 제발 저희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민준도 무릎을 꿇었다. 장모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하은이한테 그렇게 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그들의 애원은 처절했다. 하지만 엄마는 차갑게 침묵했다. 나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애원은 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5년간 나를 괴롭혔던 그들, 나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그들, 이제 와서 빈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불타올랐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한 것, 그 모든 것을 되돌려줄 거야. 나는 무릎 꿇은 그들을 내려다봤다. 한때 나를 지배했던 그들, 이제는 나의 발 아래 무릎 꿇은 그들. 일어나세요. 엄마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너희들이 하은이한테 한 것,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엄마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내일부터 아파트에서 나가세요. 투자금도 전액 회수할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를 바라봤다. 하은이의 이혼 위자료 10억을 청구하겠어요. 민준과 시어머니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다. 10억? 10억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끝장이에요.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순간이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엄마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제 증거를 보여줄 차례구나. 엄마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눈앞에 여러 서류를 내밀었다. 첫 번째 서류. 이것은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다. 엄마는 서류를 펼쳤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보거라.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건 등기부등본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소유자 박순자, 엄마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엄마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민준 씨 사업 투자 계약서, 익명 투자자로 5천만 원을 투자한 기록이야. 민준 씨는 서류를 보며 경악했다. 이게 계약서에는 투자자 이름이 가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계좌번호와 함께 실명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투자자 실명 박순자. 제가 받았던 그 투자금이.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 엄마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가장 충격적인 서류였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대한그룹 지분 소유 증명서. 엄마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가 소유한 지분은 35%다. 회사 가치로 따지면. 엄마는 잠시 멈췄다. 약 5천억 원 정도 되지.
모든 서류는 엄마가 말한 것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민준씨 사업투자계약서, 그리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 지분 소유 증명서까지.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겠지. 시어머니는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했다. 하지만 서류는 진짜였다. 공증도 되어 있고 법원 인증까지 받은 서류였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자비였다. 엄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이 너희들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으니까. 하은이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은이가 사랑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나는 뒤에서 조용히 도왔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너희들은,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서류들을 번갈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대했는데,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시골 촌뜨기가 사실은 재벌이었다. 자신들이 욕했던 돈 없는 가난뱅이가 사실은 수천억 자산가였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사실이라고?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을 떠올렸다. 촌스럽다고, 천하다고, 반찬에 코를 막고, 돈 한 푼 없다고 비웃고. 시어머니는 주저앉았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땀을 흘렸다. 제가 폭행까지 했는데.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했다. 장모님의 딸을 때리고 욕하고 무시했는데.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다. 저는 이제. 그는 앞으로 닥칠 일을 상상하며 공포에 떨었다. 엄마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나는 평생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나는 화려한 삶을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 평범하게 살았지. 하은이 아빠를 만나고 하은이를 낳고. 엄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평범한 행복이 내게는 최고의 삶이었어. 배신당한 선이. 그러나 너희들은.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나의 선의를 악용하고 내 딸을 무참히 짓밟았다. 내가 준 아파트에서 살면서, 내가 투자한 돈으로 사업하면서 내 딸을 폭행하고 무시하고 학대했어. 엄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만행을 좌시할 수 없다.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너희들이 하은이한테 한 것,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욕설, 무시, 폭행, 학대, 하나하나 다 기록해뒀어. 엄마는 휴대폰을 꺼냈다. 하은이가 울며 전화할 때마다 나는 다 녹음했단다. 나는 엄마의 옆에 서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봤다.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들, 나를 때리고 욕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그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는 공포만이 가득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았다. 나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차갑게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네, 김 변호사님. 이제 시작합시다. 아파트 소유권 회수 절차부터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투자금 전액 회수, 폭행 및 학대에 대한 고소도 준비해 주세요. 엄마는 차분하게 지시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머니. 시어머니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치마를 붙잡았다. 제발 저희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민준도 무릎을 꿇었다. 장모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하은이한테 그렇게 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그들의 애원은 처절했다. 하지만 엄마는 차갑게 침묵했다. 나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애원은 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5년간 나를 괴롭혔던 그들, 나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그들, 이제 와서 빈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불타올랐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한 것, 그 모든 것을 되돌려줄 거야. 나는 무릎 꿇은 그들을 내려다봤다. 한때 나를 지배했던 그들, 이제는 나의 발 아래 무릎 꿇은 그들. 일어나세요. 엄마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너희들이 하은이한테 한 것,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엄마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내일부터 아파트에서 나가세요. 투자금도 전액 회수할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를 바라봤다. 하은이의 이혼 위자료 10억을 청구하겠어요. 민준과 시어머니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다. 10억? 10억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끝장이에요.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순간이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비굴한 모습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지난 5년간 쌓여왔던 분노가 화라산처럼 폭발했다. 나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내 엄마에게 이런 짓을 해?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알아? 매일 밤 눈물 흘리며 잠들고 너희들의 비난 속에서 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았어. 나의 목소리는 격분으로 떨렸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다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눈물에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용서?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평생 용서할 수 없어. 너희들이 나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내 엄마를 시골 촌뜨기라고 비웃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폭언과 폭행,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어. 너희들은 나를 살인자처럼 만들었어. 민준 씨는 벌벌 떨며 나의 눈을 피했다. 시어머니는 오열하며 나의 발목을 붙잡았다. 아가, 제발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나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어. 너희들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나의 자존감, 나의 행복, 나의 꿈,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차례야. 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엄마는 조용히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잠시 진정했지만 내 마음속의 분노는 여전히 식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줄 거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엄마와 나는 곧바로 복수를 실행에 옮겼다. 우선 민준 씨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하루아침에 파산했다. 엄마가 투자했던 모든 자금을 회수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민준 씨의 비자금 내역까지 폭로하자 민준 씨의 사업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민준 씨는 졸지에 알거지가 되었다. 사업이 망하자 민준 씨의 모든 인맥은 등을 돌렸다. 그동안 민준 씨의 돈을 보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민준 씨는 혼자 남아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준 씨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다. 민준 씨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며 구속되었다. 나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호화로운 아파트도 엄마의 소유였다.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당장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그동안 자신들이 나에게 베풀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마의 것이었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통쾌하고 후련한 마음뿐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악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아가, 이제 다 괜찮아. 너는 이제 자유야. 엄마의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동안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엄마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해 주셨다.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노예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인생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엄마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살았어. 엄마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아주셨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몰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엄마는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까지 꺾어버렸다. 민준 씨의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은 언니의 비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모든 사회 활동이 중단되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직업을 한순간에 잃게 된 것이다. 민준 씨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시댁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 그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무시와 비난, 폭행은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갔다. 나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저 이것이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엄마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한 번이라도 나타난다면 그때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엄마와 함께 그들의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나의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평화로웠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그늘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나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나의 편은 아니었다. 민준 씨는 감옥에서도 나를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는 옥중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끊임없이 나를 압박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당신은 죽은 목숨이야. 그의 협박은 나를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도 길거리를 떠돌며 나를 향한 저주를 퍼부었다. 내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을 망쳐? 너도 언젠가 나처럼 비참하게 될 거야. 나는 그들의 저주와 협박 속에서 다시금 두려움에 휩싸였다. 엄마는 나의 불안한 마음을 눈치채고 나를 다독였다. 아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막아줄게. 하지만 나는 엄마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직접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잔재를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민준 씨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명의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머물고 있던 곳을 찾아가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못하게 경고했다. 나의 단호한 태도에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나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들은 나의 완벽한 반격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혼 소송을 통해 민준 씨와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 위자료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에게서 받는 돈은 나에게 더러운 오물과 같았으니까. 이혼 후 나는 엄마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엄마는 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셨다. 나는 그동안 억눌렸던 나의 꿈을 다시 펼치기로 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밤낮 없이 노력했다. 엄마는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엄마의 응원 덕분에 나는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강해졌고 독립적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의 인생은 이제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나의 삶에 드리워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완전히 잊고 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나는 성공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다. 나의 브랜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나는 내가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민준 씨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출소 후에도 여전히 방황하며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시어머니도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분노나 증오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연민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안부를 물었다. 민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사과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시어머니도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냈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다. 민준 씨에게는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시어머니에게는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들은 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풀어낼 수 있었다. 나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다. 세월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나는 엄마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고 당당하며 행복하다. 나의 삶은 이제 나의 것이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